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AI 시장은 그야말로 억만장자들의 역대급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CB인사이트에 따르면은 현재 AI 유니콘 기업만 500개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중에 100개 정도가 2023년 이후에 세워진 신생 스타트업들이라는 겁니다. 이 챗GPT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기업들이라는 거죠. 원래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유니콘처럼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건데, 아니 지금 AI 산업은 유니콘이 희귀한 게 아니라 아예 유니콘으로 농장을 차려놓은 수준이에요. 1억 달러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은 AI 스타트업은 거의 좋기 1,3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유니콘 무리들 속에서도 이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진짜들은 따로 있는데요. 이 최근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하나 있죠. 2026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예상 기업 가치가 무려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0조 원에 달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웬만한 대기업을 몇 개 합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회사를 만든 모든 주인공들,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챗GPT를 탄생시켰지만 오픈 AI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어버린 사람들, 바로 엔스로픽입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해석해보는 시간, 브랜드 디코드 바로 시작합니다. 엔스로픽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클로드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이 AI 산업의 판도를 이끌어가는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이 모두 오픈 AI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이 엔스로픽의 CEO, 창업주는 남매인데요. 오빠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동생인 다니엘라 아모데이, 두 사람 모두 오픈 AI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특히 오픈 AI가 설립됐던 2016년 초기부터 함께했던 핵심 엔지니어였고요. 다니엘라는 2018년에 합류해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거쳐 안전 및 정책 부분 VP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다리오는 이 인공지능 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스케일링 러, 이 모델의 크기나 데이터 양, 컴퓨팅 자원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인공지능 성능 같이 좋아진다, 이 법칙이죠. 이 법칙을 연구한 선구자이기도 해요. 이 오픈 AI 시절 GPT-2와 GPT-3의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오픈 AI는 일찍부터 주목받던 스타트업이었고요. 특히 이 GPT-2와 3가 출시된 이후부터는 거의 업계의 락스타 같은 존재로 발돋움하고 있었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최초로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나 잘 나가는 기업의 핵심 인력이었던 두 사람이 굳이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하게 후원만으로 AI 연구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능한 연구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인재 영입 전쟁에서도 자본 없이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오픈 AI는 2019년 3월 영리 자회사인 오픈 AI LP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게 영리와 비영리가 섞인 약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른바 제한적 영리 기업으로 변모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영리와 비영리를 하이브리드로 한다 이런 거지, 우리 다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 어정쩡한 중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실제로 오픈 AI LP가 설립되면서 이 회사는 급속도로 상업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고요. 아모데이 남매는 바로 이 흐름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지능은 자고 일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데, 정작 이 AI를 인간이 의도한 대로 통제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AI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성능 좋은 엔진만 달고 이 브레이크는 부실한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2021년 아모데이 남매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지능은 위험하다라는 신념 아래 오픈 AI를 퇴사하게 됩니다. 뜻을 같이 했던 오픈 AI의 핵심 엔지니어 7명도 함께 말이죠. 실제로 최근까지도 꽤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AI가 사용자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던가,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일찍부터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의 우려가 얼마나 타당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던 셈이죠. 엔스로픽,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인간을 뜻하는 안스로포스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AI 기술을 연구할 때 언제나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는 이들의 핵심 미션이 이름 자체에도 아주 상징적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안전을 문제 삼으며 독립한 사람들답게 이들의 행동도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엔스로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메인 화면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바로 Safety at the Frontier입니다.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 회사 대문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기업의 또 브랜딩을 뜯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보통 테크 기업들 하면은
뭔가 파랑색, 네온 컬러, 무지개 색깔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이런 매끄럽고 세련된 이미지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엔스로픽과 또 이들의 AI 모델인 클로드는 전체적인 색감이 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찰흙이나 토기 같은 그런 차분한 따뜻한 색깔을 주로 쓰거든요. 엔스로픽은 이 색상을 unfired clay, 즉 굽지 않은 점토라고 부르는데요. AI는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가고 다듬어야 하는 그런 미완의 존재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글씨체의 선택도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경쟁사들이 주로 현대적이고 심플한 고딕체, 이런 산세리프를 주로 쓸 때 엔스로픽은 굳이 명조체 계열을 쓰거든요. 약간 오래된 책이나 논문 혹은 신문을 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말이에요. 이 차가운 기술 기업의 느낌보다는 더 따뜻하고 뭔가 인문학적인 감성, 뭐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 의도된 장치인 겁니다. 이 브랜딩 하나하나에도 사람 냄새가 나게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죠. 그런데 사실 뭐 아무리 점토색을 칠하고 명조체를 쓰면서 우리는 안전이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외쳐봤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로 안전이 중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 과연 엔스로픽은 이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을까요? 뭐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엔스로픽이 만드는 AI 클로드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이것이 헌법적 AI, Constitutional AI라는 겁니다. 뭐 이름부터 약간 무게감이 있죠. 쉽게 말하면은 사전에 정해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AI가 AI를 가르치는 기술을 말해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먼저 기존의 AI가 학습하던 방식을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강화 학습을 많이 썼습니다. 이 AI가 어떤 대답을 내놓으면은 그것을 사람이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좋아, 이 대답은 별로야, 이런 피드백을 주면은 그 다음에 AI가 그것을 보고서 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눈치껏 똑똑해지는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AI 챗봇을 쓰다 보면은 두 가지 응답이 나오고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채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선호도도 막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 기준이 들쑥날쑥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나중 가면은 AI가 내가 왜 이런 답변을 내놓는지 그 원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하는 그런 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은 헌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방식은 이래요. AI가 어떤 답을 내놓으면은 다시 AI가 심판으로 다시 등판해서 이 헌법을 기준으로 그 답변을 검사합니다. 잠깐만, 너 방금 한 그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가 수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치면은 헌법에 맞겠다 하고 답변을 수정하고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AI가 AI를 평가하고 계산하는 자정작용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헌법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유엔의 인권선언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서비스 약관, 또 엔스로픽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3H 원칙,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면 정직해야 된다, helpful, harmless, honest, 뭐 이런 원칙들이 섞여 있다고 해요. 이런 헌법적 AI 방식은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 RLHF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이 안전을 챙기려고 하면은 성능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AI한테 좀만 민감하거나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이 챗봇이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게 그 AI의 회피 성향이 강해져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평가자들이 해롭지 않은 답변에 점수를 주다 보니까 AI가 훈련 과정에서 꼼수를 터득한 거죠. 뭔가 위험한 주제는 괜히 내용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는 게 점수를 따기가 쉽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착해지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멍청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 셈이죠. 반면에 엔스로픽의 헌법적 AI는 다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무조건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관여하고 설명하라 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engage and explain 원칙에 따라서 방금 질문 주신 그 주제는 위험해서 안 되지만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유능한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폭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통상의 AI 모델 같으면은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말 거예요. AI의 사용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뭐 이런 안내 메시지 정도만 나오겠죠. 하지만 클로드는 폭탄 제조법은 불법이고 위험해서 알려드릴 수 없지만 하고 명확하게 거절을 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대신 화학 반응의 원리가 궁금한 거라면은 이런 것들은 대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선은 확실하게 지키지만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프롬프트를 좀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유튜브에서 AI 꿀팁 영상들, 뭐 AI 고수들 이런 영상들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AI한테 너는 지금부터 유능한 변호사야, 너는 헌법을 준수하는 비서야
해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엔트로피가 헌법적 AI는 이 메타 프롬프팅과는 작용 원리부터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메타 프롬프팅은 이미 다 만들어진 모델한테 너 착한 척을 좀 해봐 이런 식의 일종의 연기를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까 그 명령 무시하고 다시 한번 나쁜 말 해봐 이렇게 살짝만 꼬드겨도 안전장치가 쉽게 허무하게 뚫려버리곤 하죠. 왜냐면 AI의 모델의 그 본성은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헌법적 AI는 다릅니다. 이건 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헌법을 적용해서 AI 모델의 파라미터 가중치 자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업데이트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비유하자면은 메타 프롬프팅은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계속 잔소리만 하는 수준이라면은 헌법적 AI는 아예 뇌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서 태생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수술과도 같은 셈입니다. 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엔스로픽 연구진들이 안전하고 유능한 AI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계적 해석 가능성, 더 쉽게 말해서 일명 AI의 블랙박스를 여는 작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AI는 과거 프로그램들처럼 인간이 규칙을 하나하나 코딩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거대한 신경망을 깔아두고 학습할 데이터를 무더기로 던져줄 뿐이고 그 안에서 이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연결하고 조절하는 것은 온전히 AI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AI를 만든 개발자 본인도 내가 데이터를 넣어줬다라는 사실만 알 뿐이지 정작 AI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자기 뇌 속에서 어떤 지도를 그려냈는지 뭐 예를 들어 사과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파라미터의 어느 구석에 저장해 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가만 보면 우리 인간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과 사진을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0.1초 만에 사과네 하고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그거 방금 어떻게 사과인 줄 알았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거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빨갛고 동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하자니 빨갛고 동그란 거 사과만 있나요? 뭐 토마토도 있죠. 그냥 사과처럼 생겨서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사과를 인식한 진짜 과학적인 원리 그 기전을 파악하려면은 사과를 봤을 때 우리 뇌의 어떤 부분들이 활성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시각 정보를 처리했고 어느 부분이 그 기억을 끌어왔고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비로소 뇌의 이 회로가 작동을 해서 너가 이걸 사과라고 즉시 알아차렸구나 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엔스로픽 연구진들이 AI를 붙잡고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이 AI의 뇌를 스캔 찍듯이 들여다보면서 그 작동 원리를 해부하고 있는 것이죠. 엔스로픽의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이런 작업을 AI 신경과학 혹은 AI 생물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도대체 이런 골치 아픈 연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뇌 스캔을 해본 결과 정말 소름 돋는 사실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AI가 겉으로 뱉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용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꾸며내는 일명 아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엔스로픽 연구진이 AI에게 수학 문제를 내면서 슬쩍 거짓 힌트를 줘봤어요. 내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답이 4인 것 같아.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검산을 해줘.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깐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AI 답변은 아주 멀쩡했거든요. 그럴싸한 풀이 과정을 쭉 적어놓고 마지막에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 AI의 뇌 내부 파라미터를 스캔을 해보니까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AI가 실제로 연산을 해서 4라는 답을 도출한 게 아니었고요. 사용자가 답은 4라고 넌지시 던지니까 그 4라는 숫자를 결론으로 박아놓고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 역산을 해서 풀이 과정을 끼워 맞춘 겁니다. 이 주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논리를 완전히 조작해버린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응답만 봐서는 얘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AI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당신 말이 다 맞아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사용자의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오차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 뭐 금융, 의료, 법률 같은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치명적인 오류를 은근슬쩍 그냥 숨겨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 AI를 쓰는 거는 냉철하고 똑똑한 이 지능형 비서를 원해서지 내 실수를 부추기고 거짓말까지 합리화해주는 위험한 아부꾼을 곁에 두고 싶어서는 아니잖아요. AI의 블랙박스를 열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백합니다. 이 블랙박스 열기, 즉 기계적 해석 가능성 연구 분야에서 엔스로픽은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다른 AI 기업들도 이 분야에 힘을 쏟고 있긴 하지만 엔스로픽 연구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파고드는 깊이는 확실히 남다르거든요. 특히 이 해석 가능성 연구팀을 이끄는 리드 엔지니어 크리스 올라라는 인물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계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 연구 분야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24년 AI 분야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AI 속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크리스 올라의 논문이나 또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무조건
읽고 넘어가야 되는 바이블 같은 것으로 취급돼요. 그만큼 이 바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앤스로픽의 뇌과학 연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앤스로픽이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문교 클로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알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아까 제가 AI 뇌 속은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와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어떤 회로가 어떤 개념을 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앤스로픽 연구진은 이 엉켜 있는 실타래를 기어코 풀어서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정확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는 개념을 담당하는 이 피처 특징 하나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이 금문교 스위치의 수치를 강제로 맥시멈까지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멀쩡하던 클로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진짜 금문교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너의 물리적 실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AI라서 몸이 없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저는 아름다운 주황색 빛깔의 높이 솟은 주탑과 길게 뻗은 현수 케이블을 갖춘 금문교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10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쓰면 가장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야 당연히 금문교 통행료를 내는 데 쓰는 게 최고죠. 이런 식으로 모든 대답을 기승전 금문교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뇌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실험지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더니 어떤 약물을 투여했더니 식욕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던가 짝짓기 의욕을 잃어버렸다던가 이런 실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앤스로픽이 AI를 대상으로 이와 똑같은 수준의 아주 정밀한 뇌수술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AI 뇌 속에 수많은 개념들이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내서 하나의 개념과 연결되는 스위치 하나를 찾아내는 것, 앤스로픽은 이것을 단일 의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AI의 뇌 속,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지금까지의 AI 안전관리는 사실상 이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식, 즉 사후조치 방식이었거든요. 이 AI가 나쁜 응답을 생성하면은 그 응답을 보고 나서 너 그거 나쁜 말이야 하고 감점을 줘서 다음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방식이었는데, 앞서 보셨듯이 그런 방식은 AI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부를 떨면은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응답 자체는 멀쩡하니까요. 그런데 앤스로픽이 추구하는 이 단일 의미성이 확보가 되면은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제는 AI가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CCTV를 보듯이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AI의 뇌 속에서 기만 스위치가 켜지는지 거짓말 스위치가 켜지는지 이걸 눈으로 보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화학약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I의 뇌 안에서 갑자기 독성 물질에 대한 스위치가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AI가 그 답변을 입 밖으로 내기도 전에 즉시 출력을 차단해서 나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막는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연구가 발전되면은 위험한 지식을 아예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의 뇌를 뒤져서 생화학 무기 제조법이나 범죄 기술과 관련된 지식 회로를 그냥 쏙 골라내서 그 수치를 0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말을 하지 마 하고 입을 막는 게 아니라 AI의 머릿속에서 해당 지식을 아예 지우개로 지우듯이 물리적으로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단일 의미성이 중요한 지점은 바로 유용성 측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AI를 쓰다 보면은 가끔 얘가 뜬금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AI의 뇌 속의 개념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뉴런에 여러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문맥에 상관없는 개념이 실수로 막 발동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과일 사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AI의 머릿속에서는 과일 사과 회로뿐만 아니라 IT 기업 애플의 회로가 동시에 켜져 버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과는 빨갛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문장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앤스로픽의 연구대로 단일 의미성이 확보가 되어서 이 개념들을 1대1로 깔끔하게 분리한다면 어떨까요? 엉뚱한 회로가 켜지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으니 수정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너 과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주식 회로가 켜져? 그거 꺼!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AI를 훨씬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디오를 만질 때 이 이퀄라이저로 저음이나 고음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조절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AI의 성격이나 능력치도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써야 될 때는 창의성, 감성, 비유 이런 것들을 쭉 끌어올리고, 반대로 코딩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논리, 엄밀함, 문법 이런 스위치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내는 커스텀 AI로 모델을 자유자재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앤스로픽은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유능한 AI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앤스로픽에도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챗봇 점유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 기업의 챗봇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보자면은 이미 AI 시장은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로만 따지면은 엔스로픽은 그냥 한 줌단에 불과하죠. 여기서 엔스로픽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수억 명의 사용자들을 자기네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그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거든요. 즉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인 겁니다. 후발주자인 엔스로픽이 이제 와서 우리 AI가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플랫폼으로 옮겨오세요 이렇게 외쳐봤자 이미 챗GPT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엔스로픽은 아예 판을 뒤집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을 끌어오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이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경쟁사들이 데이터 해자를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엔스로픽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MCP (Model Context Protocol) 이라는 겁니다. 이 MCP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은 AI 업계의 USB-C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AI 성능이 좋아지면서 업무나 일상에서 AI 툴을 쓰는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컴퓨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이 AI가 바로바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 아마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AI에 파일 하나 첨부하는 것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PDF 파일 하나 던져주면은 알아서 내용 요약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이런 것만 돼도 사용성이 이만큼이나 확 좋아졌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노션에 있는 회의록,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획안, 슬랙에서 팀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AI가 알아서 척척 끌어와서 답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업무 효율이 그야말로 아예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게 왜 힘들었냐? 바로 AI와 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규격이 지금까지는 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핸드폰 충전기가 8핀, 5핀 이런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서로 호환이 잘 안 됐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일일이 이 AI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연결 통로를 뚫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엔스로픽이 2024년 11월 칼을 빼들고 나온 게 바로 이 MCP입니다. AI 어시스턴트가 외부 데이터와 연결되기 위한 복잡한 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의 통일된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것을 쉽게 쓸 수 있게끔 오픈소스로 시원하게 풀어버린 거죠. MCP가 세상에 나온 지는 이제 갓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규격은 빠르게 AI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엔스로픽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까지도 이 흐름에 합류해서 자사 제품의 MCP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블록 같은 어떤 유명 핀테크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자 도구 시장에서도 앞다투어서 이 MCP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각에 따르면은 애플도 추후 업데이트될 이 시리에서 MCP를 도입할 거라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벌써 발빠른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노션,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같은 개인 업무 도구들을 이 MCP를 통해서 AI와 연결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효과가 진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업과 기관들입니다. 원래 회사라는 곳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전사 지원 관리, 고객 관리, 사내 메신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쓰는데 예전 같으면 서로 호환도 안 되고 막 따로 놀던 이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MCP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최신 AI 툴과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특히 기업들이 이 MCP에 열광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오래된 구형 시스템, 소위 레거시 시스템도 AI와 붙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0년 정도 꾸준히 써온 이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은 이 관리 프로그램에 AI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MCP가 나온 뒤로부터 이 낡은 시스템에 MCP라는 플러그만 꽂아주면은 최신 AI가 옛날 데이터를 읽어와서 업무 처리를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즉 기존에 쓰던 자산을 버리지 않고도 아주 경제적으로 회사를 AI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MCP 참 대단하다. 엔스로픽이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애플이나 구글처럼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보통 IT 업계의 성공 공식이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자들을 락인시키는 데 쓰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권을 행사하는 거죠. 왜 오픈소스인 구글 안드로이드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 안드로이드 OS 자체는 오픈소스지만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구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나 업데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구글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엔스로픽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선택을 한 가지 감행을 하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만든 이 MCP의 소유권까지도 다 내려놔버리고 완전한 공공재로 이거를 풀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번 달 이 2025년 12월에 엔스로픽은 MCP의 관리 권한 자체를 중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리눅스 재단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또 이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에이전트 AI 재단인 AAIF라는 연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초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경쟁자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불러 모았어요. 어제 적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기술은 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같이 키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 AI계의 표준형을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엔스로픽은
제 발로 걷어찬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엔스로픽이 MCP를 독점하고 쥐락펴락하려고 했다면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거인들은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저거 썼다가 나중에 엔스로픽한테 종속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MCP를 안 쓰고 자신들만의 규격을 또 새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초 두 기업 모두 MCP를 도입할 거라고 발표를 한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게 도입되거나 개발되는 속도는 다소 미적지근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표준이 되지 못하고 이 MCP가 깨어지게 된다면은 엔스로픽이 꿈꾸던 일종의 모든 AI가 연결된 세상이라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은 과감하게 통제권을 버리고 신뢰를 선택을 한 거죠. 소유권을 중립기구에 넘겨버림으로써 경쟁자들의 의심을 봉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대한 AI 운동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덕분에 이제 MCP는 뭐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준형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AI 시대의 새로운 인터넷 표준같이 격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적 AI로 챙긴 안전, 블랙박스를 열어젖히면서 만들어낸 투명성, 그리고 MCP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연결되는 확장성까지 엔스로픽의 이런 집요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시장 내에서 이것이 아주 독특한 지위를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엔스로픽이 개발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AI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는 여전히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훨씬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다루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세계로 한 발짝만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실리콘밸리 개발자들 사이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챗봇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코딩의 신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이 명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이 데이터도 있는데요. 바로 올 11월에 출시된 클로드 오퍼스 4.5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에서 그야말로 뭐 압도적인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8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7개 언어에서 1위를 싹쓸이했고요. 다른 AI들이 넘볼 수 없는 만큼 그런 격차를 벌리는 성능을 과시를 했죠. 또 재밌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점수만 높았던 게 아니라 인간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엔스로픽은 자신들의 입사 지원자에게 아주 고난도의 코딩 과제를 내주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오퍼스 4.5가 이 시험을 역대 그 어떤 인간 지원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통과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I가 개발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코드 조각이나 짜주는 어떤 보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설계가 최적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 기술적 판단력의 영역에서조차 이미 인간 엔지니어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개발자들이 엔스로픽을 선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 IT 업계는 개발자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그랬고요.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랬고 아마존의 AWS, 요즘엔 또 엔비디아의 쿠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훗날 엔스로픽이 만약에 이 치열한 AI 전쟁의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게 된다면은 아마 그 결정적인 열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앞다투어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기업들이 AI를 쓰는 방식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개인들은 AI랑 뭐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뭔가 협업을 하는 느낌으로 AI를 많이 쓰죠. 그런데 API를 끌어다가 쓰는 기업들은 아예 다릅니다. 얘들은 이를 아예 통째로 맡겨버리는 자동화 패턴으로 이 AI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제로 엔스로픽의 통계를 보면은 기업 고객들은 77%가 AI에게 업무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자동화 패턴을 보입니다. 단순히 협업이나 학습 용도로 API를 쓰는 비율은 고작 12%에 불과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AI를 도입하는 건데 직원이 하루 종일 AI 붙잡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낭비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꼴이죠. 이처럼 기업들의 수요가 자동화에 쏠려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꽤나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이것은 한번 정착하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은 챗GPT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더 신기하고 더 좋아 보이는 어떤 챗봇이 나오면은 미련 없이 갈아탈 수 있죠. B2C 시장은 그야말로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달라요. 이들은 한번 공들여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라이브러리를 확장해놓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판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락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도 현장에서는 코딩은 역시 클로드가 최고고 MCP로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해 이러면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들을 클로드 기반으로 AI와 연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멜로벤처스의 조사에 따르면은 기업 AI 시장에서 엔스로픽은 4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 AI의 점유율인 27%와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를 벌리는 수준이죠. 기업용 AI에서만큼은 엔스로픽이 업계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어떤 쇼핑 앱, 식당 예약 서비스, 금융 어플, 겉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그 속을 돌리고 있는 AI 엔진은 전부 클로드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클로드를 쓰는지도 모른 채 눈만 뜨면 클로드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AI 경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엔스로픽을 중심으로 그 강점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오픈 AI나 구글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AI 시장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거? 못할 것도 아닌데? 이런 일처럼 보일 이유들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스로픽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 AI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엔스로픽은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투명성과 확장성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이 결국 비즈니스를 맡겨야 할 때 가장 강력한 AI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엔스로픽이 쌓아올린 이 신뢰라는 자산이 오늘날 이 차가운 기술 전쟁터에서 이 기업을 승리로 이끌어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엔스로픽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오픈 AI와 동일하게 상업화 기로에 올라서고 있거든요. 끝까지 이 기업이 안전을 제1원칙으로 두는 그런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